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말이 이혼이지 거의 탈출에 가까운 선택이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미혼일 때와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인데 아직도 이런 시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결혼으로 인생 골로 갈 뻔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으로 팔자 한번 바꿔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저는 결혼에 큰 뜻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모성애는 강하다는데 저희 엄마는 꼭 헌신짝 버리듯이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매몰차게 가버리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짐을 싸는 엄마 옷자락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도 엄마 따라갈래.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진영아,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야. 이제 같이 못 살아. 그럼 난 엄마랑 살래. 엄마 따라갈 거야. 왜 그래? 난 정말 이 고씨 집안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발 엄마 좀 편히 살게 그냥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아. 엄마 찾지 말고. 어린 나이였던 전 엄마랑 살겠다면서 떼를 썼어요.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할 때였죠. 하지만 엄마는 절 반강제적으로 할머니와 아빠 곁에 남겨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엄마는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본인 나름대로 시집살이 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뭐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도 아니셨어요. 힘든 경제 상황에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은 거의 할머니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절 버리고 떠난 이유는 아빠와의 갈등이 더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빠 술을 좋아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었어요. 이혼 후 갑자기 엄마한테 뒤통수를 맞은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술만 마시려고 그래요? 할머니가 요리하는 기계야? 이렇게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누워만 있으니까 엄마도 떠난 거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어요. 그냥 나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그때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게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원망 섞인 말을 내뱉게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며 말하셨어요.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럼 제발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할머니 아파서 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이런 아빠가 너무 싫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혼이 꼭 누구의 탓만 있는 건 아닌데 억울한 마음에 괜히 아버지한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 학교에서 일기를 쓰는 게 숙제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아버지가 우연히 보게 됐던 거예요. 하필 그 일기장엔 아버지에 대한 불신, 안 좋은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그제야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집에 남아있던 술병을 모조리 치운 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영아, 아빠 이제 술 끊을게.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어.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빠로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어. 이제 정말 진영이랑 할머니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 아빠 한 번만 믿어줘. 갑자기 절 안고 울면서 사과하는 아빠를 보고 놀랐었어요. 그런데 방에 와보니 아버지가 제 일기장을 보고 저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무렵이 정확히 엄마랑 이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후 아버진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난 뒤 저를 정말 끔찍하게 아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보건실에서 약을 바르고 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절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무릎이 왜 그래? 누가 이런 거야? 이 다리를 하고 집까지 온 거야?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까진 것 같아.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무릎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그냥 걸어왔어. 얼른 엎혀. 할머니는 저를 재촉하면서 작은 등을 내어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등에 엎였던 저는 그 상태로 병원까지 갔어요. 정말 할머니는 제가 작은 기침만 해도 노심초사하면서 절 살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사랑은 몰랐지만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클 수 있었어요. 또한 잘못된 버릇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소세지 반찬을 유독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던 반찬을 상에 올려주셨답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나물 반찬과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걸 종류별로 해주셨어요. 좋아하는 반찬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반찬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몸에 좋은 반찬은 뒤로 하고 오로지 소세지 반찬만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치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죠. 할머니가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너 그러다 키 안 커. 자꾸 햄만 집어먹으면 이거 안 해줄 거야. 여기 나물도 먹고 이 멸치볶음도 먹고 다 잘 먹어야 키가 크지. 알겠어요. 골고루 먹을게 할머니.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호랑이처럼 저를 잡아주시던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자식만 보고 살던 할머니 덕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죠. 고모가 2명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에 명절에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거의 아빠와 할머니, 저 세 식구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와 영원히 오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까지 한 채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치료받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할머니, 괜찮아? 간호사 선생님이라도 불러올까? 진영아, 집에 가 있어. 할미 이런 꼴 보이기 싫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잡고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 할머니가 기적처럼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한테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하셨습니다. 진영아, 네 아빠 착한 사람이야. 이제 하늘 아래 네가 믿을 사람은 네 아빠뿐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마지막까지도 저와 아빠를 걱정하던 할머니는 본인이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만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할머니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오열했습니다. 불효자의 울음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죠. 그때 아버지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는 그 순간까지 걱정만 하게 만든 못난 아들이에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 노릇도 못하고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절규하듯 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못해드렸던 것들만 떠올라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후회의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하나의 꿈을 결심했어요. 바로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 끝에 간호사가 된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꼭 제가 의사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 못난 아빠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다. 아빠, 지금 우는 거야? 누가 보면 나 의사라도 된 줄 알겠다. 의사가 뭐 대수야? 아빠한텐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제가 잘 커져서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저는 아버지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아마 할머니가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결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반에 밝혔듯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많이 해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해 본 상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 운명을 피할 수 있었겠나요? 무당도 팔자 도둑은 못한다고 하더니 30 중반쯤 한 남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간호사라면 피할 수 없던 3교대 근무하면서 체력이 약해졌던 전 한강 라이딩 모임에 가입했었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니까 탁 트인 곳에서 운동하고 싶던 저한테 한강에서 타는 자전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와는 다르게 느껴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은행원이었던 그 남자는 배려심 있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급히 오느라 물통도 없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라이딩 후 목이 말라서 자판기라도 있나 보려고 두리번거리던 저한테 그 남자는 음료수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이거라도 마실래요? 스포츠 음료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갈증 해소에는 좋을 거예요. 한 병 있는데 저 주시는 거예요? 전 원래 잘 안 마셔요. 그리고 중간에 한 병 마셔서 괜찮아요. 한 병 남은 음료를 저한테 건넨 그 남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까 마셨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 달리던 제가 봤을 때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마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이 닿은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 1년 4개월쯤 만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답니다. 저도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운명 같다고 느껴졌어요. 은행원이었던 남자친구는 4살 연상이었죠. 시댁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있어서 서울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으로 같이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본 시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경상도의 한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70마리 정도 키우면서 지내고 계셨죠. 집도 전원주택이었는데 최근에 지으셨는지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던 예비 시부가 절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오며 인사하셨어요. 이게 누구야? 정렬이 섹시하니요? 사진으로 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장남이었지만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동서가 2명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쯤에서 장남이랑 결혼 준비하는 절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친구들 통해서 장남과 결혼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막상 겪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댁에 갔을 때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 들 만큼 시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비슷하겠지만 시댁에 인사 가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실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주방에 갔더니 예비 시모가 절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아직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주방에 들어와요. 아직 우리 집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그게 더 편해요. 참 됐다니까 왜 그래요? 자, 그럼 자, 우리 소고기 먹을 거니까 접시에 있는 것 좀 옮겨줘요. 예비 시모는 손살을 치면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거라도 돕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냥 음식이나 옮기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예비 시모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고기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심지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예비 시모가 나서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면서 등까지 떠밀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밖으로 떠밀려 나온 저는 예비 시부와 같이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가 있는 축사에서 소똥을 치우고 있었는데 근처에 가니까 악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코를 막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보며 물었죠. 오빠, 내가 좀 뭐 도와줄까? 제가 도울 거 없냐고 질문하자 옆에 있던 예비 시부가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손님인데 하지 말아요. 그 고운 손으로 무슨 소똥이야. 딱 봐도 서울에서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괜히 손 더럽히지 마요. 예비 시부도 제가 혹시나 삽이라도 들고 일을 할까봐 아예 삽을 멀리 치우면서 하지 말라면서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감한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민망해.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 남자친구는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심 불편한 마음에 축사 근처를 배회했는데 예비 시부가 저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하셨어요. 에이, 아직은 들어오지 마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똥 밟은 거야, 똥. 그 순간 예비 시부의 아직은이라는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당시에는 너무 극진하게 대접해 주니까 저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장남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착각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면 결혼 생활 할만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도 시댁의 실체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무난히 결혼식까지 올렸죠.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1억, 친정아버지가 5천을 보태주셔서 신혼집도 문제없이 마련했어요.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도 꽤 있었기에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신혼집에 웨딩 사진까지 걸고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이 펼쳐졌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즐거웠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공포에 더 가까웠던 제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결혼 전쟁의 서막은 신혼여행 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시모한테 잘 다녀왔다는 안부 인사차 전화를 드렸었죠.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네. 근데 우리 선물은 사왔니? 뭐 사왔어? 아버님 선물로 벨트 사고 어머님 선물로 향수랑 손수건 준비했어요. 일정이 빠듯해서 겨우 샀어요. 뭐? 향수랑 손수건? 그거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사올 수 있는 거잖아. 선물 고르는 센스가 그렇게 없어?
좋은 가방이라도 좀 하나 사올 줄 알았더니 김 빠지네. 공항에 면세점은 폼이냐? 나 같으면 면세점에서 하나 사왔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에라도 기회가 생기면 꼭 챙길게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자마자 전 시모한테 선물 잘못 사왔다고 타박을 들었어요. 일단 너무 화를 내시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얼떨결에 사과를 드리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했어요. 그 후 친정아버지한테 벨트를 선물로 드렸는데 감동한 목소리로 말하시는 거예요. 여행 가서 무슨 선물까지 다 사왔어? 그래도 내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내가 닳도록 잘 쓰마.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시모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향수가 많길래 비싸고 좋은 향수로 사왔던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선물을 하고도 안 좋은 소리 듣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저는 3교대라 바쁠 땐 날짜가 가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댁이고 친정이고 챙길 여유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그걸 못마땅해 하면서 또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진영아, 넌 죽었니 살았니? 어쩜 내가 전화를 안 하면 강간무소식일 수가 있어?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빠서요. 그런데 어머님, 저 3일 전에도 전화 드렸는데요. 집안에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시부모를 세심하게 살펴야지. 우리가 경상도에서 밥은 먹고 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어. 그럼 교대 근무 안 하는 남편한테 매일매일 안부 전화 좀 하라고 할게요. 제가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밤낮이 바뀌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뭐? 너 지금 내 말 거역하는 거야? 아니죠. 부부는 일심 공동체인데 남편이 전화하면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전 야간 근무를 가야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화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저는 출근하던 중이라 황급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었어요. 왜 아들도 안 하는 전화를 며느리가 대신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시댁에 매일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모르쇠 하면서 지내는 건 아니었어요. 장마가 오거나 폭염폭설에는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매일매일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은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다 맞춰가는 과정이겠지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화로 맞춰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시모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자주 시댁에 가지 못하고 시부모 생신 때나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 잘 대화를 나누다가 시모가 뜬금없이 절 쏘아보면서 묻더군요. 첫째, 내가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쯤 됐나? 근데 너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네? 무슨 소식이요? 내가 기다릴 소식이 뭐겠어? 당연히 손주 소식이지. 너희가 이팔 청춘도 아닌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부터 만들어야지. 너도 30대 후반이고 우리 아들은 40이 넘었는데 너희들 애 안 낳을 거야? 아,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기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 안 낳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는 말까지 들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 차에 저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시모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 병원 일도 바쁘고 아직 남편이랑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어디서 말대꾸야?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아이 문제는 시댁이랑 상의를 해야지. 니들이 다른 형제랑 같어? 장남이야, 장남. 다 급이 다르다고. 아니요. 아이 문제는 부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를 주로 키워야 하는 제 의견이 우선이죠. 앞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저는 시모한테 제 생각을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 생신이라 모였는데 왜 그러세요? 엄마 생각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도 잘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아들 엄마 맘 알지? 네네. 아이, 엄마 그러니까 어서 음식 좀 드세요. 제가 말할 땐 절 노려보시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금세 진정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시댁에서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던 건 동서들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둘째 동서는 제가 시집 온 그 순간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족보상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니까 그게 아니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이 문제로 시모 남편과 대화하다 억울함을 느꼈던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수를 들이켰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곤 뒤따라오더니 둘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나이 한 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시댁에서 짬밥만 7년이에요. 네? 그게 왜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물론 나이도 제가 한 살 많아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잘 지내봐요. 형님이라고 불러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는 둘째 동서한테 어째 좀 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모 생신이라고 내려온 건데 괜히 둘째 동서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동서들과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셋이 주방에 모였는데 동서가 저한테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설거지 좀 하세요. 저랑 동서는 같이 과일 좀 깎아서 들고 갈게요. 밥 먹었으면 후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어머님? 그래, 그래. 손주들도 먹게 많이 좀 가져와라. 둘째 동서는 후식을 가져가겠다면서 식구들까지 전부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설거지 담당이 됐어요. 뭔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계속 심기를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가족이 모인 날이다 보니까 설거지할 게 엄청 많아서 겨우 끝냈는데 또다시 둘째 동서가 제 옆에 와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저쪽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화장실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네요. 그걸 내가 왜 치워요? 동서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동서가 치우는 게 맞죠. 에이, 전 애들 봐야죠. 형님 설거지 다 하고 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면 되겠네요. 그때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뚜껑을 제대로 연 사람은 셋째 동서였죠. 시부모와 남편, 시동생들이 소 축사를 정리한다고 나갔을 때였는데 둘이서 편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때 셋째 동서가 절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 집 며느리 대장인데 하라면 해야죠. 형님도 뭘 할 줄 알아야 형님 대접을 받죠. 셋째 동서 말을 들어보니까 딱 봐도 이것들이 절 기선제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밀릴 사람이겠습니까? 여자들만 모인 간호사 집단에서 버텨낸 정신력을 발휘해 저는 동서들을 보고 이를 악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뭘 몰랐네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궁금했던 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당으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그러자 둘째 동서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네. 제가 물어볼 게 있다면서 이를 악물고 웃는 표정으로 물어봤죠. 그러자 두 동서가
아주 좋다고 따라 나오더군요. 마당으로 나온 저는 두 동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거기 좀 서보세요. 딱 그쯤 같으니까. 거기 좀 서보세요. 뭐야? 여기 왜 서 있으라는 거야? 잠시만요. 저는 동서들을 세워놓고 마당 한켠에서 고무 호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물을 틀고 동서들을 향해 호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자 흠뻑 젖은 동서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군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서 있어야 이 물을 정통으로 맞지. 동서들만 물 먹일 줄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하는 짓거리가 비열하고 유치하고 더럽기까지 한 두 사람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요. 두 동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집안에 있던 조카들이 노는 줄 알고 전부 뛰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 아들이 손가락으로 물에 흠뻑 젖은 동서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물놀이 해? 신난다. 나도. 재밌다. 물 안 멈춰요? 야, 너 옷 또 적시려고 그래? 둘째 동서는 조카를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 사건 이후로 동서들은 더 이상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선을 지키더군요. 하지만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처럼 동서들을 피하니까 이제는 시모가 칼을 갈고 있더군요. 정말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슬슬 진절머리가 난다 싶었어요. 그날 겨우겨우 시모 생신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몇 번 보지도 않은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해야겠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애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만 보면 화를 내는 거잖아. 애교? 그래, 나 애교 없다. 그게 싫으면 앞으로 혼자 가던지. 사람이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결혼 전에 몰랐던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에 저도 지쳐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참아오던 갈등이 정면으로 폭발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답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였어요. 장남이니까 꼭 날짜 맞춰서 오라는 시부모 눈치에 저는 야간 근무를 끝내자마자 잠도 한숨 못 자고 바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금요일 저녁 회식을 하고 술이 덜 깬 채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경상도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좀 운전 좀 해줘. 아우, 나 어제 회식을 2시까지 했더니 술이 안 깨는 것 같아. 나 지금 밤새도록 일하다 온 거 안 보여? 그럼 어떡해. 음주운전해서 5시간을 달려가?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제 차를 끌고 남편과 시댁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혼까지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코까지 골면서 자기도 했습니다. 화도 나고 너무 피곤해서 저는 휴게소에 들렀어요. 차가 멈추는 느낌이 났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더군요. 뭐야?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멈춰? 나 지금 너무 졸려. 잠깐 쉬었다가. 무슨 소리야? 가족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장남이 늦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빨리 세수라도 하고 와.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이, 지금 말했잖아. 그냥 가서 세수하고 커피 좀 사와. 이거는 통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저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싸울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라도 쐬려고 잠시 내렸습니다. 진짜 오늘 남편 놈이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커피를 사서 차에 탔어요. 얼음까지 씹어 먹으면서 요란스럽게 쳐 마시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운전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남편 입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차가 끼어드는 걸 피하다 핸들을 급하게 틀게 됐습니다. 옆 차선으로 옮겼는데 그 순간 남편은 들고 있던 커피를 다 쏟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옷이 흠뻑 젖은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커피를 놓고 전화를 받던지. 이게 뭐야? 남자가 일로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토를 달어? 여기서 여자 남자가 왜 나와? 연애 때 이런 모습 봤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서울에서 시댁까지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수십 번도 넘게 싸우면서 내려왔어요. 졸음운전은 피했지만 대신 화병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댁 근처쯤 왔을 때 시모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필요한 음식들 재료 보냈으니까 근처까지 왔으면 시장 좀 봐서 와. 저는 시모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시장 볼 목록이 한가득 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아예 시장을 안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예 시장을 못 가셨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맏며느리가 오는데 뭐하러 시장을 봐? 매년 네 동서들이 다 했던 거니까 이젠 너 혼자 해야지. 그때 시모 전화에 몸은 피곤하고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이 쭉 다 빠지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동서들은 어제 왔다면서 미리 시장도 봐두시지.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시키면 그냥 좀 곱게 해. 자꾸 토달지 말고. 그리고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해? 당신이랑 같이 우리 엄마 욕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할 말을 하고 살라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안 지고 깐족거리는 남편한테 화가 난 저는 차를 급정거시켰어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던 아이스 커피를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면서 남편이 소리치더군요. 갑자기 차는 왜 멈춰? 얼굴 부딪히잖아. 커피는 또 뭐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치기 직전이니까 와이프 소중한 것 좀 알아라. 어? 네 가족만 챙기지 말고.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니까 그제야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볼 건 산더미라 한숨 돌릴 틈도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시장 보고 시댁으로 갔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 밥을 이미 다 먹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제가 사온 게 주방 한켠에 쌓여 있는 겁니다. 시모가 태어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왔어? 고생했다. 제가 사온 거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 어머님, 지금 일부러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내가 왜 너한테 일부러 그래? 다 필요하니까 시킨 거지. 사오라는 재료는 전부 다 있었고 심지어 점심도 시댁 식구들끼리 다 먹은 뒤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전 화낼 틈도 없이 배가 고파 밥부터 먹으려고 두리번거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앞치마를 주면서 말했어요. 얼른 상 치워야지. 저 밥도 못 먹고 온 거예요. 여기 더럽잖아. 치우고 먹어야지. 방금 도착한 저한테 시모가 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동서들이 옆에서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을 치웠어요.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얼른 치우고 밥부터 먹고 싶은 심정이었죠. 정말 그때부터 생존 본능에 가까웠어요. 시모가 노골적으로 고기 반찬도 남편 앞으로 놨는데 일부러 제 앞으로 끌어다 놓고 먹어치웠습니다. 어차피 제사 음식도 제가 할 텐데 당연히 제가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모가 눈치를 주거나 말거나 고기를 집어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치우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명령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전부터 만들어. 네? 지금 저 나물 다듬고 있는데요. 동서한테 하라고 하세요. 쟤들은 애들 봐야 될 거 아니야. 애 없는 네가 일당백으로 일해야지. 애가 없으니까 일을 더 하라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또 동서들은 키득거리고 비웃는 걸 보니까 한 대씩 쥐어받고 싶었어요. 제가 힘만 조금 남아있었어도 당장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면 부족인 채로 운전까지 해서 오니까 저한텐 싸울 힘조차 없었답니다. 시모랑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 그냥 전을 만들었죠. 그렇게 음식을 겨우 다 만들고 나니까 시모가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넌 행동이 왜 그렇게 굼뜨니? 옛날이면 소박 맞았어. 내가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제가 시댁에 온 건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제사를 지내고 저는 드디어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톡톡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저를 깨운 사람은 시모였어요. 진영아, 일어나. 얼른 이거 입고 나와. 이게 뭔데요? 몸빼 바지. 내 옷이니까 일하기 편할 거다. 새벽에 잠에서 깬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모가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소농장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모를 보며 물었어요. 여긴 절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결혼 전엔 남의 귀한 딸이니까 안 시켰던 거야. 근데 이제 맏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동서들도 다 자고 있는데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네 동서들은 애 보잖아. 넌 맏며느리가 됐으면 동서들을 아껴줄 줄 알아야지. 애 보느라 힘든 애들을 깨우고 싶어? 그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저랑 시모, 시부뿐이었어요. 꾹꾹 눌러온 화가 터져서 저는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만이야? 신고시켜야지. 맏며느리가 쉬운 줄 알았어? 맏며느리 자격, 예절, 도리가 된 사람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참 진짜 기가 차네요. 요즘 도덕책에서는 소똥 치우는 걸 며느리한테 알려주라고 나와요? 와, 진짜 못해 먹겠네. 저는 벼랑간 삽을 땅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황당한 표정으로 절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삽을 던져? 소똥 그쪽이나 많이 치우고 사세요. 난 더러워서 이 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맏며느리 반납할 거니까 새로운 며느리 알아보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신 차려. 너 30대 후반이야. 내일 모레면 40인데 누가 널 데려가? 이혼한다고 뭐 대단한 남자가 너 모셔간다니? 이혼이요? 아직 모르나 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요? 돌아서면 그냥 남이거든요? 아줌마나 소똥 열심히 치우시고 평생 아들이나 치마폭에 감싸고 사세요.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시고요. 계속 이렇게 살면 못난 아들 평생 노총각 신세일 테니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억눌렀던 화를 전부 시모한테 쏟아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뒤에서 이년저년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거를 멈추고 한마디 해줬네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저것이? 여보, 전연 잡아와. 시모는 끝까지 발악하면서 뒷목을 잡으면서 노발대발하더군요. 시부는 그 옆에 멀뚱하게 서 있었고요. 제가 맞는 말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 자고 있을 시간에 혼자 짐을 싸서 서울로 출발해버렸어요. 이미 차는 떠났는데 중간쯤 갔을 때 남편 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어디야?
누가 네 여보야? 아직 상황 파악 안 됐니? 아니, 소똥 좀 치우라고 했다고 먼저 가는 게 어딨어. 진짜 나한테 이혼 당하고 싶어? 넌 어쩜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하고 똑같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 그리고 내가 너 버리고 나온 거야. 그런 집구석이랑 엮이기 싫어서 손절하고 온 거야. 내가 경고했지. 남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잘하라고.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평생 노총각으로 사세요. 그렇게 멍청한 남편놈한테 최후 통보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아주 시댁이 진짜 한바탕 뒤집어졌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서울 도착하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집도 팔아서 제 지분만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라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말 같은 공간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아 나와버리고 끝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엮인 시댁이 이상한 집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 좋은 시어머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지독한 시댁 만나서 시달린 며느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본 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울면서 친정집까지 찾아와 제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당신 이렇게까지 상처 입었는지 몰랐어. 그래도 결혼 생활 1년 동안 우리 좋은 추억도 많았잖아. 제발 나 용서해줘. 집 앞에서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을 본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빗자루를 든 채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며 말하셨어요.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딸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 안 했어? 네, 잘 산다고 했습니다. 평생 좋은 가정 꾸려서 화목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집 노예야? 귀한 내 딸한테 지난 1년 동안 자네 어머니가 대체 그렇게까지 할 동안 자네 뭐 했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진영이 좀 불러주세요. 됐어, 돌아가게. 이젠 내가 반대야. 우리 딸이 싫다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다신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가 빗자를 휘두르면서 말하자 전 남편 놈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런 거랑 산 제가 다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그 후 시모도 수차례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그 시간에 번쩍 든 정신으로 할 말을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 6개월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절 찾아오는 겁니다. 원래도 집착이 심했던 사람이라 겁이 났지만 든든한 아버지 덕분에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이 입으로 잘났다고 떠든다고 잘난 사람 되겠습니까? 진국인 사람은 행동 하나에서도 됨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진심이 묻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 미래가 아닌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남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글재주가 별로 없어 채널에 올라온 사연들처럼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평생 남들 이야기는 많이 들으며 살아왔어도 제 얘기를 남들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가난하다 말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두 분 다 의료공장에서 일하셨고 그곳에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당시에는 두 분 다 젊으시고 열심히 일할 만한 체력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삶을 이어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나 당연히 두 분이서 공장에서 일해 벌 수 있는 돈은 몹시 적은 금액이었고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분은 노쇠하신 할머니까지 모시며 살아야 했기에 더욱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3남매를 낳아 기르셨고 저는 3남매 중에 장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구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신 집이었기에 구옥 중에서도 몹시 오래된 편이었어요. 문 사이로 우풍이 들어오거나 쥐나 벌레가 방을 드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집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저와 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일을 나가 계시는 동안 낡은 집에서 아프신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들이 주로 하며 놀았던 놀이는 누가 먼저 곤충을 발견해 잡아오나 그런 것들이었어요. 집 주변의 들판을 뛰어다니며 삐비를 뽑아먹기도 했죠. 혹시 여러분도 삐비를 알고 계시려나요? 시골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삐비 여러 개를 모아 껍질을 쑥 벗겨 하얀 속살을 씹으면 꼭 껌 같은 식감의 단맛이 입에 퍼졌어요. 가난한 형편에 간식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니 꽃을 따다 꿀을 빨아먹기도 하고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온갖 자연이 전부 우리의 놀이터이자 식량 창고였죠. 저희 집은 몹시 가난하긴 했으나 결코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몹시 금슬 좋으신 부부였고 언제나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의료공장에서 미신기를 돌리며 재봉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지게차를 운전하시며 우류들을 나르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새벽같이 일을 나가 해가 다 졌을 때쯤에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셨지만 저희 앞에서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셨어요. 늦은 밤이면 가족들 모두가 한 방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들을 데리고 바깥에서 한참을 놀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말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고 어머니께서 화를 내실까 걱정이었는데 웬일로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아직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계셔야 할 할머니께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일단 동생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어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린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방을 뒤져보았지만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고 결국 저는 줄인 배를 움켜잡고 동생들을 달래며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집 마당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자 대문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빠, 다리가 왜 그래요? 그날 사람들 사이로 힘없이 대문을 걸어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팔로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고 한 팔로는 목발을 집은 채 걸어오시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한쪽 다리는 무릎 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몹시 침울한 얼굴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웅성대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 그만 돌아가달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마루에 걸터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제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한숨만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우셨어요. 어렸던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할머니는 어딜 가신 건지, 아버지의 다리는 왜 이상한 모양이 되었던 건지.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공장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으셨죠.
저희와도 아무런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방 앞에서 차마 아버지를 부르시지도 못하고 서성이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온통 침울한 분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 가려고 한다. 나 혼자 벌어오는 공장 봉급으로는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는 판국이야. 어린 너한테까지 이런 얘기 다 털어놓게 되어 미안하지만 넌 맞이잖니. 앞으로도 네 아버지가 저런 식이라면 난 더 바빠질 거고 너희한테 신경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거야. 이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네가 도와줄 일이 많아. 내가 없을 땐 네가 동생들을 지금처럼 잘 챙겨줘야 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착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랫동안 살던 낡은 구옥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된 집은 아주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5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만 겨우 누울 자리가 마련될 정도의 작은 크기였죠. 전에 살던 구옥에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 틈만 나면 쥐가 튀어나오곤 했지만 반지하방은 구옥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 있는 창문 바로 앞에는 하수구가 있어 온종일 악취가 진동했고 창문 틈으로 지나다니는 이들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허다했죠. 대문 너머 반지하로 통하는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숟가락 같은 거를 꼽아 안에서 고정시켜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집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이사 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달라진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구옥의 주변에는 들판과 강, 드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어 동생들을 데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지만 이사간 반지하방 주변에는 온통 건물과 매연을 풍기는 차들만이 가득했어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첫날부터 반지하에 사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에게 힘든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제 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힘들고 지쳐 보이셨거든요. 저까지 어머니에게 마음의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시로 이사 온 뒤에도 여전히 일을 나가시지 않고 언제나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워 계셨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생전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던 분이 매일같이 술을 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이 많이 취하신 날에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때리시기도 했어요. 언성을 높이며 물건을 던지실 때면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버지께서 잠드시기 전까지 계단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음날 엉망이 된 얼굴로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몹시 안쓰러웠지만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아버지가 옛날처럼 다정한 아버지로 돌아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바람만을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굉장히 드물게도 아버지께서 외출을 하셨다 돌아오셨고 기분이 몹시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지 않고도 웃는 얼굴로 보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좋은 분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반지하방에서는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사들고 오신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동생들과 달려들어 허겁지겁 종이 상자를 비워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치킨이 태어나 지금껏 먹었던 음식들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 고급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갈라서시게 되었으니까요. 다음날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집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오늘도 치킨을 사오시려나 하는 기대를 안고 동생들과 시간을 때우며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나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으셨고 동생들과 저는 찬장에 있던 라면을 꺼내 부숴 먹고는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새벽녘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다리 그렇게 됐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당신이 금방 극복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일어나 줄 거라고. 근데 당신 꼴을 좀 봐. 당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온갖 굳은 일 다 하면서 지낼 동안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냐고. 그 돈 매일같이 내 몸 갈아가며 모았던 돈이야. 애들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은 돈이라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날려버려? 당신같이 한심한 인간을 도대체 누가 도와주겠어? 생각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당신 절대 그런 짓 못했을 거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모았던 돈이었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남한테 줘버릴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애들 봐서라도 그동안 당신하고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버텼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살면 평생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밖에 못 살 거라고. 알아? 이거 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몹시 화가 나셨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려고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께서는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본인 먹는 것, 입는 것을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이라고 했어요. 사기꾼은 아버지께 좋은 사람인 척 접근해 괜찮은 기회가 있다, 투자를 한번 해봐라 제안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사기꾼을 껌뻑 믿고 어머니께서 모아두신 돈을 모두 가져다 바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기꾼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의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셨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려던 것이었죠. 저와 동생들은 엉엉 울며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떼를 썼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두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학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이후로 아버지께서도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어린 동생들 뿐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울며 저를 보챘고 저도 등가죽이 배에 달라붙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같은 빌라에 살고 계시던 집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먹을 것을 얻어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금도 월세가 많이 밀려있다며 이번 달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 방을 빼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 혹시 너희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지? 확실히 돌아오기는 하는 거지? 하는 아주머님의 물음에 괜시리 당연하죠!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 앞에서는 화를 냈지만 당시에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오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도 계속해서 울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집에 먼저 돌아오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셨습니다. 너희들 꼴이 그게 뭐야? 아빠는 어디 갔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께서는 며칠 사이 엉망이 된 저희의 꼴을 보시고는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떠나신 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혼자서는 떠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며칠간을 고민하다 결국 집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몹시 분노에 차셨어요. 재활용조차 못할 인간이라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4명이 된 저희 식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보다는 훨씬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물론 새로 구한 집도 여전히 오래된 빌라의 단칸방이었고 형편도 넉넉치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방에 들어누워 술을 마시거나 물건을 던지시며 욕을 하시던 아버지가 사라진 집안은 몹시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기에 집안일을 온전히 저의 몫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집안 청소며 빨래,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께서는 드물게도 혼자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냐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다 입을 여셨죠. 오늘 연락받았는데 네 아빠가 죽었대.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도 조금은 남아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이던 차에 술잔을 기울이시던 어머니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덥던 여름날이었어. 미신기를 돌리는데 땀이 뚝뚝 떨어져서 옷감이 젖을 정도였지. 공장 안은 완전히 찜통이었어. 환기구가 돌아가곤 있었지만 시원하기는커녕 완전히 뜨거운 바람만이 불었다. 몹시 다들 지쳐 있었어. 멍하니 미신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났어.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바깥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싶었지만 그건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었어. 당시에 나한테는 할당량을 빠르게 채우고 너와 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러나 곧 어떤 일꾼이 내게 다가와서 네 아빠 이름을 말하며 그 사람 부인이 맞냐고 물어오더라. 그렇다 대답하니까 빨리 나와보라고 내게 손짓을 했어. 어안이 벙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지. 그렇게 나간 바깥에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여러 일꾼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네 아빠였다. 네 아빠의 한쪽 다리가 완전히 짓뭉개져 있었어. 철제 박스가 네 아버지 위로 쓰러졌고 미처 피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한쪽 다리를 잃고 만 거야. 그날은 정말 더웠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나더구나. 눈앞의 풍경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 머리가 핑 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 이미 네 아버지는 수술을 마친 뒤고 다리가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있더구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오신 어머님께서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렇게 쓰러지신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 버린 거지. 한쪽 다리를 잃은 네 아빠를 부축한 채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나 앞길이 막막하더구나. 너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너도 알다시피 그날 이후로 네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리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도 매번 공격적인 말투였다. 당신도 속으로 날 비웃고 원망하고 있는 거 다 안다고. 난 항상 아니라고. 당신 믿고 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응원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어. 네 아버지는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생전 술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 몇 번은 참았지만
너희들 앞에서도 손을 휘두르니 너무나 괴롭더구나. 몇 번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네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지옥이었다. 그렇지만 난 너희를 보며 버텨냈어. 비록 나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너희들에게만은 이런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허리띠 죽어라 졸라매며 돈을 모았어. 한 푼, 두 푼 식당 일하며 청소 일하며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며 모았지. 그렇게 몇 년간 죽을 힘을 다해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한순간에 그걸 날려먹은 거야. 그 사기꾼은 투자를 하면 돈을 몇 배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호언장담했고 네 아버지는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모두 믿고 통장을 가져다 바치고 보증까지 섰다. 사기꾼은 그 모든 걸 받고 종적을 감췄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지금껏 어떻게든 버티며 꾸역꾸역 살아온 내 인생, 내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집을 나갔고 실은 그날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지. 근데 너랑 네 동생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혼자서는 죽을 수가 없더구나. 너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네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은 거 다 알고 있다. 내게는 평생 사죄해도 모자라. 네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 나 같은 못난 부모 둔 것이 죄라면 죄겠지. 도무지 너를 볼 낯이 없구나. 그렇게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무슨 죄가 있으셨겠어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셨을 뿐인데 저는 어머니가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어머니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더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어머니를 돕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동생들만은 많이 배우기를 바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몸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지만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당시의 제 삶은 언제나 저보다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먼저였어요. 저의 행복보다는 가족들의 행복이 우선이었고 저는 배고프더라도 동생들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에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동생들도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도 네 삶을 더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저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니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며 여운이 즐거움이니 그런 것들을 즐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뵌지는 꽤 오래됐는데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그런 제 삶에 나타났던 즐거움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일하던 마트에서였어요. 남편은 마트에 식자재를 배달하던 트럭 기사였고 더운 날씨에 남편이 제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인지 왜 어머니 혼자 남편을 낳고 키우셨던 건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 또한 저처럼 반지하방에서 자라면서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것마저도 저희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공통점이 많은 남편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어려운 집안 사정과 제가 자라온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결혼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거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그리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보내는 일상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도 가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함께 장도 보면서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사실 할 말이 있어. 사실 나 어제 우리 아버지 만나고 왔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은 적이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었고 결국 시아버지를 만나러 다녀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신 시아버지께서는 무려 한 회사의 사장님이셨고 한눈에 봐도 몹시 부유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도 남편은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고급 식당이었고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 이렇게 부유한 형편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나랑 어머니를 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둔 건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는 없었던 건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내 존재를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하더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연인이셨대.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져버리신 거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집안에 비해 몹시 가난한 집안 출신이셨거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결혼할 생각이셨지만 당연히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사라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나 봐. 애써 매정하게 이별을 말하고 떠나셨던 거야. 그런데 이별을 한 뒤에서야 뱃속에 내가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지. 결국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날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사라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다가 집에서 정해준 정혼자와 결혼하셨대. 시아버지께서는 정혼자였던 아내와 결혼해 아들도 낳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기는 했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편의 어머니가 간간히 떠올랐고 몹시 그리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쫓아오다가 어머니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시게 되었고 수소문을 해 남편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며 남편을 돕고 싶다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도와주실 것 없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며 시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꼭 말해달라고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셨다고 해요. 앞으로는 가족처럼 서로 왕래하며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 가족이 있으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오셨다고 해요. 결국 끈질긴 설득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달 한 번씩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는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를 꽤 살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며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악감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는 내가 네 어머니 자리를 뺏었다는 생각도 했었지. 애초에 이 양반과 결혼한 것도 집안에서 정해준 혼사였으니 나도 나 싫다는 남자가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지금 와서야 다 지난 일들이니 아무 상관없긴 하다만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조금 놀랍긴 하더구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 갖고 싶다고 졸라대곤 했거든. 뭐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어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씀에 저와 남편도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식사 자리는 나름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와 도련님과는 다르게 저희를 그닥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반기지 않았다는 표현은 너무 얌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동서는 저희를 몹시 멸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부잣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동서는 교육을 잘 받은 것 치고는 그리 품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입만 열면 언제나 본인 자랑을 쏟아냈어요. 미국에 있는 본인의 친정집이 100억대 부자라는 등 자기는 이런 별거 아닌 집안에 시집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등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집안 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냐 비아냥대기 일쑤였고요. 그럴 때마다 매번 시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셨지만 동서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갖는 만남조차도 동서 때문에 몹시 고역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더 이상 저녁 식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시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아쉬우신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리가 불편하다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의 강요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저녁 식사는 중단되었지만 시아버지와는 여전히 교류를 하며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가족 행사가 있다. 이런 자리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행사에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올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너와 며느리를 소개시켜주고 싶구나. 시아버지께서는 얼마 후에 가족 행사가 있다며 저와 남편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행사는 다름 아닌 동서 아들의 돌잔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서와 관련된 행사라니 솔직히 말해서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중단한 이후 시아버지께서 몹시 섭섭하신 눈치였기에 이번마저 시아버지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행사에 참여하겠다 답을 드렸습니다. 동서의 돌잔치는 장소부터 몹시 고급스러운 호텔이었고 생전 그런 호텔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으니 옷차림부터 격식까지 여러 면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맘 먹고 아울렛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씩 사입고 그래도 축의금을 내기는 해야 할 것 같아 깨끗한 돈으로 10만 원을 마련해 봉투에 넣어갔습니다. 본인 입으로 100억대 부자라는 동서의 눈에 10만 원이 어디 돈처럼 보이기나 하겠냐마는 저희 형편으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 아들의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을 향했습니다. 돌잔치장 입구 앞은 누가 봐도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와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 사람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길래 조심스레 다가가 봉투를 내밀며 액수를 적으려는데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를 냈더라고요. 무슨 아이 돌잔치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는지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같이 느껴졌습니다. 차마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 수 없어 그 앞에서 쭈뼛쭈뼛 망설이던 차였어요. 그런 저희가 남들이 보기에도 몹시 이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 갑작스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남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오늘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 맞습니까? 초대장 있어요? 네? 초대장이요? 그런 거 없는데. 저희 오늘 행사하는 사람들 가족이에요. 아이 아빠가 이 사람 동생이거든요. 동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차에 마침 아이를 품에 안고 손님을 맞이하던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만큼 동서가 반갑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죠. 그러나 당연히 다가와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동서는 마치 저희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이런 잡상인들 함부로 들였어? 당장 쫓아내!
경호원들은 그런 동서의 태도에 저와 남편의 양팔을 잡고 당장이라도 행사장 밖으로 저희를 쫓아낼 기세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이 맞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금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당장 내려놓지 못해?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호통에 저희를 끌고 가려던 경호원들은 모두 놀라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소리에 행사장 안에 있던 모두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무서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저희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의 뺨을 거세게 올려치셨습니다. 짝하는 큰 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렸고 돌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오만방자하게 구는 걸 전부 참고 넘어갔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부부를 잡상인 취급을 해?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리 의면수심 구는 거냐?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잘났죠. 저런 못 빼어먹은 집 사람들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하세요? 미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뺨 맞은 걸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걸요. 너라는 애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몰라서 네 거짓말 눈 감아준 줄 알아?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미국은 무슨! 시끄럽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둘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시아버지의 말에 기세등등했던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주변에 모두가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서는 입술을 꾹 깨물고는 저희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사람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째 여기서 제일 못 빼어먹은 건 너 같구나. 말하는 꼴하고는. 동서의 사과에도 시아버지께서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돌잔치가 시작될 시간이었고 결국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걸핏하면 못 배워먹었네 어쩌네, 가난한 집안 출신은 이래서 안 되네 하며 시비를 걸어오더니 갑작스럽게 형님 하며 친한 척을 해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살갑게 굴어오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서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언제나 칼같이 이야기를 잘랐어요. 동서는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해요, 형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더 형님 비위를 맞춰드려야 하는데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정도가 없어, 정도가. 고집이 왜 그렇게 세요? 없이 살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접을 줄 알아야죠. 아버님이 좀 예뻐하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세요? 그쪽 남편만 아들이에요? 저희 남편도 똑같은 아버님 아들이에요. 그것도 정실 부인 아들이요. 당신네들 같은 종자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요. 동서,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없이 살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접을 줄 알아야 한다니. 내가 언제 동서 앞에서 자존심 부린 적 있어? 오히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동서야말로 자존심 좀 그만 부려. 부잣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품위가 없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사람 면전에 대다고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 뭔가 캥기는 거라도 있는 모양이지? 뭐예요? 내가 캥기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동서는 화를 내며 먼저 자리를 떠버렸고 그 이후로 되지도 않던 착한 동서 놀이는 끝이 났는지 제게 친한 척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동서가 시아버지께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했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죠. 그날의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저와 남편뿐만이었으니 시어머니와 도련님께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흐르던 날들이 계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고 가족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생신 기념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지난 가족 행사에서 저와 남편을 제대로 소개시키지 못했다며 이번 행사에서는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완고하셨고 결국 행사 중간에 남편을 옆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찾게 된 저희 장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만났죠. 저와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정식 소개가 늦었네요. 옆에는 제 첫째 며느리입니다.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연회장 안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동서는 그 모습을 몹시 안입고게 바라보고 있었죠. 인사가 끝나갈 때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앞으로 처음 뵙는 남자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이쪽은 내 오랜 친구. 미국에서 지내시다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서 얼굴도 볼 겸 초대했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랑은 아는 사이일지도 모르겠구만. 자네가 강의하는 그 대학 출신이거든. 그래? 한인 동문회에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과라고 했었지?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좀 바빴거든요. 네, 많이 바빴죠. 그리고 한인들보다는 외국인들하고 주로 어울리기도 했고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한인 동문회 같은 게 있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전공은 경영학, 문학이었어요. 문학과였죠. 동서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 친구분의 물음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고 버벅거리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동서를 보며 의아한 얼굴이었어요. 한인 동문회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 문학과? 우리 대학엔 그런 과가 없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헷갈렸네요. 제가 나온 대학은 그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 바로 옆에 있던... 그만하면 충분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웃기지도 않은 연극을 할 생각이냐? 네 입으로 먼저 모든 거짓말 밝히고 사과하면 조금이라도 아량을 베풀어 주려고 했더니만. 네가 외국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아버님, 그럼 아버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 데려오신 거예요? 절 곤란하게 만드시려고요? 널 곤란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스스로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로 우릴 속여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언성을 높여?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도 뭣도 아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고 시아버지와 동서의 대화를 들은 도련님과 시어머니께서도 몹시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100억대 부자라던 동서의 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동서는 저와 남편처럼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고 몹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동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국에서 혼자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부자 학생인 척 가짜 자료들을 만들어 신분을 속였습니다. 동서는 위조한 자료들로 여러 집안 자제들과 선을 받고 그러다 도련님을 만나게 되어 가짜 신분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가족들 모두에게 밝히려고 했지만 이미 동서가 도련님의 아이를 임신한 후였다고 합니다. 동서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는 기가 차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분란을 만들어 가족의 평화를 해치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서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졌고 아들을 낳고 난 후로는 더더욱 유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점점 그런 동서가 거슬리셨고 그런 시아버지의 거슬림에 정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돌잔치에서의 사건이었죠.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동서의 콧대를 크게 눌러줄 계획을 벼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출신을 속여 결혼한 것이 모두에게 들통난 동서는 그 뒤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련님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요.
아직 어린 동서의 아들에게는 좀 안 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혼이 빠를수록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 오히려 좋은 일이라 볼 수도 있었죠. 도련님께서는 어쩐지 그동안 동서가 이상한 낌새를 자주 보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왔다는 사람이 어렸을 적 추억 얘기를 전혀 못할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었는데 왜 한 번도 깊게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동서는 친정이 몹시 부자라고 큰소리를 쳐놓고 혼수조차 제대로 해오지 않았었고 해외 자금이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작된 선자리였기에 도련님께서는 조금 의문스럽게만 생각했지 동서의 모든 것이 가짜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 지인도 동서의 거짓 자료들에 깜빡 속아 도련님께 선자리를 주선했던 것이었죠.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도련님께서는 동서가 외국에서 오래 교육을 받은 부잣집 자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본인이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넘겨왔다며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혼인소송 결과 동서는 뻔뻔하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본인의 신분과 여러 자료들을 위조한 점이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동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도련님에게 뺏기었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게 되었죠. 게다가 공문서를 위조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땡전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으니 무슨 돈으로 위자료와 벌금을 낼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또다시 어디선가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고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마 전과자가 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얼마 전 결국 시댁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완고하셨어요. 이건 저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며 군마을 말고 들어가 살라는 말씀에 결국 백기를 들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지내실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로 신경이 많이 쓰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가 생각나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서요. 동생들 이야기를 듣고 동생들에게까지 도움을 주신다는 걸 한사코 말리느라 혼났네요. 요즘도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매번 재수없게 굴던 동서가 사라졌으니 저녁 식사가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시아버지 덕에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느라 요즘 입이 아주 호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네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을진 모르겠어요. 제가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요. 어렸을 적에는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잘 살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몹시 정정하시고요. 이 모든 게 전부 저희 남편을 만난 덕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함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저처럼 좋은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딸과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인생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워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생길 줄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동서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동서는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동서에 관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제 배경에 대해 말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쉬워서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충분하게 여유로운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해서 밥을 굶는 집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집에서 살림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2명까지 그렇게 우리 5가족은 적당히 화목하고 적당히 서로 싸우면서 자랐어요. 남동생들이 저와 나이가 그렇게 터울이 많지 않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셋이 놀이터에서 하도 놀아서 온몸이 흙으로 덮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 형제가 없어서 다소 과격했던 저는 하필 나이도 첫째라 동생들을 통솔해야 해서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 아니었대요.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엄마 말로는 동생들을 괴롭히면 제가 집에서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직접 괴롭힌 아이들을 찾아가서 응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남동생들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셋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잘 맞을 때는 최고의 친구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에겐 나름 다정한 면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여자라고 남동생들 몰래 용돈을 더 주시기도 하고 큰딸이 최고라고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무뚝뚝한 성격에 말이 많진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3명의 자식들을 한마디로 조용히 시키시는 분이셨어요. 흔히 말하는 대장부 같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지 않던 분이었는데 덕분에 남동생들과 저는 사춘기도 조용히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기 전의 기억은 그냥 진짜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가정이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유난스럽게 화목하진 않아도 적어도 콩가루 집안이거나 불행이 집에 크게 찾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 간의 문제도 전혀 없었는데 양가 어른들 특징이 다들 조용하시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분들이라 친척 갈등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이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상당히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어머니는 모임이 유독 많으셔서 우리 3남매의 친구들 모임도 있었고 같은 지역 엄마들과의 모임과 아버지 회사의 아내들 모임 등 사회활동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떤 모임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크게 가졌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제가 딱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우리 집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엄마가 투자한 게 적절한 시기에 빛을 받고 덕분에 우리 3남매는 대학을 가서 등록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등록금 걱정뿐만이 아니고 용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의 선구하는 빛을 발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성공하자 아버지도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2분이 전문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시더니 우리 집은 금세 남들보다 더 많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죠.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학생인 저에게 명의 이전을 시켜주어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아파트가 생기기도 했어요. 덕분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집에 여유가 생기니 가족들 사이도 더욱 좋아져 우리 5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돈독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딱 졸업하기 직전에 엄마는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엄마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여기저기 상담을 다녔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당연히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어 아버지와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예 뭐라도 있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처음부터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셔서 옆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회사에 나가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사업도 다 운이라고 하잖아요. 마침 엄마의 회사는 때를 잘 타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모는 엄마 사주가 돈줄을 쥐고 태어난 사주라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많이 신경 썼는지 아니까 오히려 잠도 자지 않고 매진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욱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왔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 가거나 거래처에 갈 때 엄마가 운전에 미숙하셔서 대신 운전도 하고 엄마 비서처럼 식사도 챙기고 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직원들 채용도 했는데 면접에도 들어가고 제가 마침 대학 전공이 회계여서 전공을 살려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는 그런 제가 고맙고 기특하다고 저를 회사 임원이라고 말하고 다니셨죠.
그러다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엄마 회사에 소일거리를 하러 나오셔서 거의 온 가족이 엄마의 회사를 위해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동생들도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와서 도왔고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사업이라 이렇게 5명이 매진해도 가끔은 벅차기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긴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같은 학교여서 겹치는 지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동기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얘 미주야, 네 남자친구 요즘 술자리에 나오면 자기 땡 잡았다고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알아?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도 입을 털어서 내가 다 민망하더라. 넌 바빠서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이따 술자리 또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몰래 와봐. 처음 동기의 말을 듣고 저는 동기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짜 지극정성이었고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를 오래 봐온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남자친구 잘 만났다고 하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과 심지어 동생들도 많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전공이 체육인데 마침 남자친구도 취미가 체육이라 같이 저를 빼고 둘이 만나서 체육관에 갈 정도로 친했어요. 가족들도 신뢰했고 남동생들도 제 남자친구가 언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는데 저 말을 듣고 신뢰할 수가 없어서 직접 술자리에 나갔는데 동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미주? 당연히 좋지. 근데 더 좋은 건 걔네 집안 돈이지. 돈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 이제 부자야. 우리 엄마는 벌써 뭐하고 살지 신났더라. 술에 취해 얼굴은 벌게진 채로 우리 집 재산이 최고라고 떠드는 남자친구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들어가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헤어지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괘씸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날 엄마가 둘이 여행 안 가냐고 묻는 말에 무너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찾아오고 동생들을 찾아가고 엄마 회사에도 나와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며 사정했는데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이 떼질 대로 떼진 저는 그때는 제 인생의 결혼은 당연하고 남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침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모든 게 지쳐서 엄마 말대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나섰는데 운명처럼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절대 결혼은 없다고 연애도 하지 않을 거라고 술에 취해 가족들 앞에서 내뱉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여행하다 우연히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랬던 건지 평생 엮일 거라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일어났던 어이없는 결혼 파투를 얘기하니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주치고 서로 놀라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둘이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번 더 만났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사실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당한 게 있어서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2년째 사귀다 보니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우리 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엄마는 한번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데려왔더니 저보다 엄마가 더 제 결혼에 진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생각이 깊은 것도 그렇고 딱 내가 원하던 사이야. 엄마는 대놓고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버지도 남동생들도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남자친구가 말하지 않아 몰랐는데 시댁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